자,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활동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활동 행적들이 묻혀지게 될까봐 너무나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은주 용산소방서 구급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네. 12구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행적을 이동식 카메라로 살펴봤던 구급팀장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긴 말입니다. 예. 표디는 오늘 용산소방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울컥했고요. 네. 저희가 뭐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장 소방관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위급한 상황 당하면 우리 구해주시는 게 이분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생명은 또는 안전이나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 12구 참사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방송으로도 봤던 그 현장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 형사 입건한다는 이 소식이 들리고 네. 소방관들은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고 저도 무척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그래서 막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가장 논란인 입건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단계를 늦게 발령했고 네. 환자 중증도를 따지지 않고 인근 병원 한 곳으로 이송했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특수본은 이런 대응을 문제라 이렇게 봤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현장에서 국가가 없었다라는 것이 뭐 모두의 동일한 그런 견해고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국가 중엔 소방도 있겠죠. 네. 다만 소방의 어떤 문제를 보자면 현장에서 대응한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대기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네. 그리고 바로 위험이 알려지자마자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은 자신 비번일 때도 달려갔고 네. 오후 일찍부터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덜덜 떨리는 손 진정되지 못하는 흥분 속에서도 기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브리핑을 해줬던 분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응 단계, 소방 대응 단계 발령 1차는 바로 발령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에 30분 지연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장만 2단계 대응 발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 소방본부 측에서 2단계 발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환자의 어떤 이송 문제도 용산 소방서장이 어떻게 병원을 지정을 하고 어떤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사자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그러한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소방서장에게 적용을 해서 형사입건을 하는지 저는 2단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면의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개된 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게 현장에서 구조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네.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장 구조 책임자가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거는 좀 좋지 않는 예가 남겨질 것 같은데 이런 전례가 많이 있었나요, 그동안? 많지 않았죠. 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건 대개 공사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정말 잘못해가지고 뭐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든지 이런 일에 주로 적용을 하는 그런 혐의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제천 화재 참사 네. 2017년에 일어났죠. 12월에 네. 그 29분이 숨진 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충북소방본부하고 제천 소방서의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됐었어요. 지금 용산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에 소방 대응에 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소방서장 등을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서 이 그 현장 구조 업무 책임자가 기소될 뻔한 이런 상황까지는 있었지만 처벌받은 예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이번이 아마 만약에 기소된다면 처음 사례일 텐데 혐의도 과거 사례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은 모호하고요. 잘못이 잘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아마도 기소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1월 9일 119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현장 소방관 여러분 혹시 지금 라디오 들으실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들으시거나 인근에 계신 분은 꼭 힘내라고 응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하다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경기 부천에서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혔고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땐 사라진 뒤였는데요. 경찰은 공개수배와 폐쇄로 영상 분석을 통해 어제 서울 구로구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예. 아,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아니 전자발찌가 이렇게 쉽게 또 훼손이 되는 건가? 좀 너무 불안하고 사실 최소한의 장치잖아요. 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예. 근데 이 장치가 이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늘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사실은 전자발찌의 개념 자체가요. 이걸 절대로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네. 이걸 훼손한 즉시 바로 통보가 이루어지고 넌 검거가 되고 그리고 추가 처벌을 받으니까 절대로 훼손하지 마.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위험한 성범죄 전과자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다 보니까 네. 이들이 훼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예도 꽤 있었잖아요. 전자발찌 차고 연쇄살인 저지른 범인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재질을 더 끊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범죄자에게는 개량된 개선된 재질이 아닌 과거의 전자발찌가 좀 채워져 있었던 게 아닌가? 네. 훨씬 더 끊기 쉬운 이런 의심이 드네요. 네. 또 보니까 이 성범죄자가 계속 장소로 옮겨 다녔습니다. 네. 부천에서 안산으로도 이동했다가 서울 구로구에서 잡혔는데 네, 전자발찌 없이 이동하는 동안에 사실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법무부나 경찰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내부 조사라든지 필요하다면 감찰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만 봐서는 일단 전자발찌가 끊어지자마자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바로 보호관찰소에서는 경찰에 통보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이미 도주한 뒤였고요. 그리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했다면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바로 검거가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력자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여자친구로 보이는데 그 네. 조력자와 함께 이동 및 조력을 받아서 도주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검거를 했죠. 그래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조치는 빨리 취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작정하고 도망갔을 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사건 하이킹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